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의 뜨거운 정치 토론을 기대하면서 먼저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부동산 전면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2026년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3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회복의 내란을 극복하는 회복의 시기를 거쳤죠, 우리가. 그 대도약의 원년 중에 저는 이제는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정말로 투자를 하나 된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을 키우고 우리 대한민국 부를 전체로 늘릴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내죠. 첫 메시지가 개국정비와 코스피 5천 달성에 이어서 올해 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잡겠다. 부동산 급등하는 걸 잡겠다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저는 피력하자마자 제1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코스피 5천 달성과 비교하면서 이게 마치 망언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입장을 내셨습니까? 정말 언어의 글의 의미 자체를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바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무식한 야당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외우면 좋겠다. 외워라.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그리고 투기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시면서 네네. 이른바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마치 야당은, 국민의힘은 이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 중산층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양도세 중과는 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법이. 4년째 유예를 해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유예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다주택자들,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른바 조정 대상 지역. 그거 아시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고 경기도에 13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예된 거를 원래 법의 시행 취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동안 여러 정부들이 말로만 했던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정치적 공세를 받으면 주춤하거나. 그러나 지금 대통령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코스피 5천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허황되다, 장난한다, 조롱과 온갖 모욕을 했어요. 오늘 코스피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5,300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 근본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는 이게 여야의 문제입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예. 집을 못 사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와 30, 40대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수십 채씩, 수백 채씩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을 내놓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더 이상 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막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국민의힘도 국민들 뜻을 받들어야 되는 제1야당 아닙니까? 같이 협력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다주택자보다 국민이 배려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일 이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 시즌 2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을 억제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집값은 오르고 청년이나 많은 시민들이 집을 구할 수 없고 전세값은 오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말 반시장 정책, 그러니까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명제를 지금 또다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나 억박을 해서 정부를 시장이 이길 수 없다. 공급이 딸려서 수요가 늘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신호를 그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무조건 집을 팔아라. 아니 부동산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주택자들에게 팔라고만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그 반시장 정책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연일 감정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억박을 누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인정했던 그대로 명제로 제시했던 가짜 명제, 시장을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가짜 명제를 또다시 시장에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이제 강효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집이 이제 이미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나 아니면 정치권으로도 좀 확대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를 전체로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에 정말 뭐 아파트 제대로 공급도 안 되는 그런 네. 지역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임대도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곳 이걸 모두 다주택자로 해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아마 강효정 대변인이나 김상호 비서관이나 주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놓고 진작에 내놨다고 합니다. 예. 팔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점에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장동혁 대표도 집이 6채가 있습니다. 6채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6채 중에 영등포구, 구로구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 이 안양도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구가 안양에 있는 특정한 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6채 중에 3채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본인이 해명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본인부터 6채의 집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중산층 못 살게 한다? 부동산 정부의 대책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채, 수십 채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보유하려면은. 이것만큼 합리적인 제도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청와대 비서관들도 뭐 실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솔선수범하려고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부터 내놔야지요. 그래야 본인도 오늘처럼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을 못 살게 한다? 말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씨와 이렇게 절연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은 껴안고 가고 있어요. 그 소수의 정말 윤어게인 세력들.
그 전환길 고성구 이런 사람들 껴안고 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집이 없고 집을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대다수의 서민들을 공격합니까? 왜 공격하지요? 자기들이 정치에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지지를 받으려면은 이 소수의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과 합심을 해서 법과 제도로 그분들이 더 이상 투기로 부를 불릴 수 없도록 그 돈을 가지고 코스피 5천이 됐듯이 이제 6천, 7천 올라갈 때 지금이라도 건전한 자본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유도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예.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은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든 다양한 시장이 우리 현재 현물 시장에 있는데 그 현물 시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실질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도 들어서 오면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질서 규칙이 자기네 정책 어떤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을 틀어 막으면서 현물 시장을 왜곡시키죠. 그러다 보면 그 왜곡된 시장은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튀고 결국 집값이 좌파 정부만 들으면 더 앙등하고 중산층이나 많은 서민들은 집을 구할 수 없고 전셋값을 구할 수 없고 월세가 오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나오면 이때부터는 또 하나의 가상시장을 만듭니다. 그거는 프레임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고위공직자 재산을 처분하게 한다든지 예, 예. 또는 뭔가 어떤 소수를 공격해가지고 시장에서 불만, 시장 실패에 대한 불만을 그쪽으로 돌리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어떤 그 비서실장의 집 처분 논란을 가지고도 한동안 결국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청와대 비서진의 뭐 주택을 매각 하느니 마니 이런 것들도 다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성을 뭔가로 씌워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쓰려는 가상시장을 또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상시장이 현물시장과 어울리지 않을 때는 그 가상시장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도 가장 실패한 정책, 앞으로 정권에 있어서 가장 역풍이 부는 정책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저희가 좀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들어보시죠. 규제에 올인하고 공급을 틀어막은 좌파 정권이 집값을 올렸는데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립니까? 문재인 부동산 시즌2와 SNS 겁박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다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라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이 이미 그 여야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과연 이 이슈가 6.3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짧게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 뭐 민주진영이 들어오면은 부동산이 폭등한다 이런 비판은 무식한 비판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20년 이후에 왜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당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풀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기초 상식이에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올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지금 집값 올라가지고 서민들 집 못 사라고 고사 지내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국민의힘 집권할 수 없을 겁니다. 제대로 접근해야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일하는 스타일들을 그리고 원칙을 국민의힘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비하면서 4개월 뒤에 6.3 지방선거에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윤석열도 아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거 고려해서 이거 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대로 하겠다. 5월 9일 이후에 더 이상 유예 없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고 있어요. 예고만 했는데도 지금 보시면 강남구, 서초구가 6.8%, 송파구가 12.2%, 강동구, 용산구가 약 6% 아파트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매자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데 왜 이거 정치 공세를 합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그 상임위별로 지적을 하고 건전한 대안을 내십시오. 그거는 안 하면서 그냥 무슨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을 때려잡는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국민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답답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사정으로 여러 어려운 건 알겠어요. 하지만 내부가 어렵다고 외부로 총구를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잘 살아보자. 정말 주거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만은 해결하자.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정부 여당이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같이 힘을 합쳐야 국민의힘도 그래도 박수를 조금 나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맹성을 제가 촉구합니다. 예. 지방선거가 120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과연 이 이슈가 6.3 지방선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결국 민생 문제가 아닐까요? 예. 민생에 반하는 정책, 반하는 정당이 표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 및 수도권 많은 국민들이 집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 어떤 그 생활이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시장 반시장 정책들에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대한 협박으로 가면서 뭐 그동안 뭐 세제 가지고 그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그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중과 등을 그대로 칼을 또 뽑아 들 태세이고요. 결국 이제 보유세 등을 또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그런 공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집 구하기도 힘들고, 집 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거래도 아니고 그저 보유하고 있는데 또 세금을 또 대폭 그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그것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로 돌아오겠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고, 그것이 결국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가 아니라 또 시장이 정부에 대해서 이기려고 뭐 대든다고 그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조그마한 실패들을 정책으로 보듬는 그게 우리 시장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주택 정책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가 해야 될 일, 공공이 해야 될 일과 민간의 시장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릴 것이냐. 그 늘린 공급이 서민들에게, 중산층에게 또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정책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펀치 두 번째 키워드, 여야는 내전 중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합당 문제로, 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주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또 한 번 합당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집권 여당에서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회의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현주 최고위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합당을 선거 이후로 미뤄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까지 다 같이 이제 합당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지금 비서실장이시잖아요. 네, 이야기들 좀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했지요. 네네. 분명하게 합당을 선언한 건 아닙니다. 예. 지금은 제왕적 총재 시절도 아니고 뭐 누가 우리 민주당에서 합당 선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합당 제안을 했고 저희 당원에 따라서 전 당원 토론과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전 당원 대회가 됐든 뭐 중앙위원회 됐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할 때 네. 그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6.3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들께 그 직전에 알려드리고 같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거는 당대표께서 일일이 한 분씩 만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공개적으로도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절차 문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리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합당 선언도 아니고 제안이고 앞으로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하는 게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뭐 무슨 움직임?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를 어떻게 뭐라고 했죠? 밀어주기 위한 시간?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만약에 정말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렇게 뭘 띄워주거나 할 상대라면 정청래 대표가 왜 합당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경쟁자를 왜 합당해서 하죠? 합쳐가지고 정말 격전지가 되든 한 표라도 더 필요한 지역에서 합심해서 선거 승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합당을 제안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과도한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 안 되잖아요.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한 말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충분히 저는 합당 제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합당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정당에서 충분히 다 의견들이 다르죠. 합당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합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소중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이제 반대하시는 최고위원들과 1대1로 식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선 의원들 간담회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또 말씀하고 그 다음 날은 저희들 중진 의원들 그리고 계속 재선 의원들도 본인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늘 대표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런 또 저희들이 정책 의총을 가질 거거든요. 가진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어제 저희들이 1인 1표제 또 뭐 의결이 됐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우리 당원들이세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께서 합당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는 거고 여기서 멈춰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승규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합당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조금 객관적인 상대당 얘기를 객관적에서 보면 예, 객관적으로 이현주 이야기해 의원 주시죠. 얘기가 좀 와닿지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기존 권력과 차기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태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명청 갈등은 깊은 내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 서로 내전은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국민들에게 표출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죠. 그렇다고 볼 때 이 내전은 끊임없는 정치가 이합집산 또 갈등과 또는 융복합을 병행하는데 기존 권력, 기존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부터는 차기 권력에서 기존 권력과는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것이 정청래 정부의 1인 1표제,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라든지 조국 신당과의 새로운 또 태양을 만들기 위한 합당 논의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서로 힘겨루를 하면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좀 일찍 오느냐 또 나중에 올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아마 정청래 대표는 갈 길이 바쁘지요. 연임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언제 또 다른 어떤 수렁에서 헤맬지 모를 때 든든히 자기 세력을 우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힘이 좀 있을 때 밀어붙여서 1인 1표제도 강행을 시켰고 또 조국 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든든한 우군들을 더 좀 만들어 놓으면 당에서 그래도 뭐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에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방어 능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추진할 것인데 그것이 지금 지방정부 이전까지 합당 논의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공천 문제가 있고 그 어떤 공천에 대한 어떤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진 않으면서 그렇게 쉽게 그 정청래 대표의 완승으로 끝날 수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갈등은 좀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당에서 바라보는 강승규 의원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전혀 두 분- 객관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앞서 이제 두 분이 이제 1인 1표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이제 두 번의 투표 끝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때보다 투표율은 물론 이제 증가했습니다만 찬성률이 떨어지고 반대 표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론 이제 투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근데 1인 1표제는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해 8월 2일 날 걸었던 핵심 공약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1인 1표로 가는 거 이미 뭐 국민의힘도 1인 1표제를 오래전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헌법 정신도 맞고 1인 1표제는 우리 대통령님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예.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 이번에 합당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지난 전당대회 때 모두 다 1인 1표제에 찬성했고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대놓고 이거를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당연히 찬성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1인 1표라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권리당원인데 아니 제 표는 대의원은 한 표고 제 대의원 한 표와 똑같은 등가를 가지려면은 20명이 권리당원들이 해야 된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번 제도가 우리 민주당에서 저는 잘 통과된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투표율과 득표율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당원들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들 의사를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과 이번이 거의 같습니다. 그때는 찬성률이 제 기억으로 86%, 이번에는 한 85%가 좀 넘은 것 같아요. 다만 중앙위원들 찬성률은 뭐 지난번엔 73%였는데 이번에 60% 네. 됐죠.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뭐 중앙위원들께 뭐 찬성을 던졌는지 반대를 던졌는지 왜 그렇게 투표했는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인 1표가 갖고 있는 어떤 명분과 그다음에 그 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것만 시행된 게 아니고요. 아마 1인 1표에 반대하시는 중앙위원이나 당원들께서는 충분히 지난번 부결될 때도 그랬고 이번에 다시 또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에는 이 대의원들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대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 표의 등가성 외에 취약 지역에 있어서만은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 그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선출직 최고위원을 한 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런 우선 지명한다는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희 통과된 당규를 보시면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민주당의 역사와 같이 해왔고 이 제도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같이 노력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 해체와 파괴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섭단체 연설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들으셨는지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차분하게 이재명 정부 8개월을 진단하면서 포퓰림적이고 반시장 정책
그리고 또 동맹 위기를 내버린 채 여러 가지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교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어떤 친중적인 정책 또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책 등으로 한미 동맹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패권 그런 경쟁 시대에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세 전쟁 속에서 지금 굉장히 실패가 우려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진단을 했어요.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지금의 질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런 패권 경쟁 시대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익 위기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쿠팡 사태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국민들의 정보 이런 부분들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예. 그런 것을 과도하게 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의심을 사게 되고 그것이 결국 관세 25%라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위기를 다시 초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요구를 했고요.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에서 미래 오직 국민만 보고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비전 등을 아주 차분하게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도 요청을 했는데 글쎄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네. 정말 장 대표가 우리 방송 듣고서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들을 내용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어제 한병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 예. 한 23페이지 정도를 했습니다. 32페이지를 1시간 내동하더라고요. 그중에 그리고 청년, 물가, 환율, 외교 모두 하겠다는 거예요. 집권당 할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지금 할 힘도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하겠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제 느낌이고 분석이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당 대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국민들 민생 얘기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기 할 거다. 제가 예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낸 법안, 여야가 합의한 법안,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거는 정당이 민생을 얘기하면 민생 법안을 걸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고 나서 교섭단체를 1시간 가까이 이재명 대통령 힐난하고 비판하면서 할 힘도 없는 정당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저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래? 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박 앵커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냐?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윤어게인과 절연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리고 고성국 전환길은 제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우리 국민들 다수가 장동혁 정신 차렸네 하면서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연설 보고 아마 우리 언론의 평가도 저랑 아주 비슷할 겁니다. 자기들이 망친 정권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살리고 있고 하는데 협전을 못할 망정 8개월이 해체와 파괴의 시간이었다? 거기에 국민들이 동감하신다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 모양 저 꼴이었겠습니까? 제가 좀 너무 거친 표현 쓴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에게 미안합니다마는 제 느낌과 분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반성과 쇄신을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동안 집권당 할 때는 일 하나도 안 했던 분들이 야당 되니까 이렇게 일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기회가 있다면은 많이 제 말 새겨 들어가지고 좀 많이 수정해서 정말 진실된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중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극명하게 좀 평가를 좀 달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면 지금 당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 또 재신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관련해서 좀 어떤 거치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좀 예정인 상황인 거잖아요. 지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사유를 예. 조목조목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일 때 당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보였던 입장, 예. 그리고 지금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윤리와 징계위의 그 논의 내용 등을 자세하게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답 형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 연설을 끝나고 정당 대표 연설을 끝내고 입장을 밝히겠다 했는데 저는 그날 논의된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의 대표의 거취 문제를 전당원 투표 등에서 재신임을 받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고 그런데 사실은 또 친한계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적인 입장을 또 상당 부분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친한계 의원 등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어떻게 밝히라고 다시 압박을 한다면 결국은 저는 전당원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택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고발당했고 또 상대 측에서도 고발한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와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잔물을 좀 싹 제거하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또 바라지 않는 당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한번 어떤 여름은 수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펀치 오늘은 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